엄청 빡쳤던 기사가 하나 있었죠.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조국 장관이 너무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조국 장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라는 거 이야기 하고 싶었죠. 제가 조국 장관님을 처음 봤을 때가 2012년 겨울쯤, 2012년에서 13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쯤 국회에서 처음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조국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야, 국회에 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들어왔지? 아저씨 치고는 겁나 잘생겼구나. 근데 잘생긴 사람이 목소리가 좋아. 어라?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빈 소개를 할 때 들어보니까 서울대 교수래.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저 사람은 분명히 집에 가면 강아지를 발로 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이 조국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쟁 과정에서도 이제 밝혀졌지만, 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에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그냥 들어가고, 서울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고, 이런 그 과정을 밟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어떤 물리적인 고난, 고통 이런 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인 거는 알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착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서민의 감각을 체득하기 예. 위해서라도 약간은 좀 때를 묻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렇죠. 취지겠죠. 나모씨처럼 자기 자식의 특혜는 음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반칙 모르는 딸의 인생 전부를 매도하는 후한무치를 배워라. 강골인 척 심지 굳은 검사인 척 하다가 자신에게 믿음을 준 상관의 등에 칼을 들이대는 배신자의 행태를 배워라.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자이건 타이건 21세기의 독립운동가가 됐다. 우리 옛 독립운동가와 가족은 불행했지만 21세기 독립운동가는 당당하고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한다. 제발 뻔뻔함도 배우고 잔인함도 배우고 치졸함, 비열함, 비겁함을 배워라. 인간이 아닌 것들을 상대할 땐 그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동안 살아온 고결한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 이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조국 장관님 곁에 마차님을 두고 쓰시면 충분히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종의 반어법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처럼 사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세상이죠. 예. 근데 조국 장관이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당한 것을 보게 됐잖아요. 나는 조국 장관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난 단서가 있다고 생각해.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을 많이 나오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 조국을 정치권으로 끌어낼 것이냐의 난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장관이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지금 이 사람이 쓴 글처럼 돼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세상인 거지. 근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살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니죠. 이건 반어법의 끝장판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너무한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조국 장관에게 계속 그렇게 살아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글에 보면은 치졸함, 비열함, 비겁함 이런 걸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21세기 독립운동가 이런 걸 거론을 하면서 조국 장관님한테 계속 그 자리에 지금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혔고, 사실 우리가 조국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의 어떤 뭐 수려한 외모 때문도 아니고요. 그의 뭐 명철한 머리 뭐 때문도 아니고 그의 학벌 때문도 사실은 아니었다 이거죠.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치졸함, 비겁함, 비열함 이런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우리가 매료됐던 것이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어떤 다른 모습 특전사 나왔다, 잘생겼다 이것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력을 얻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세간에는 다양한 평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 조리돌림을 당하면서까지도 끝내
비겁하게 고개 숙이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진영이 흩어지고 분열하고 할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에도 어쨌든 최소한 하나만큼은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부채의식이라는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손을 붙들고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게 지금 조국 장관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글은 조국 장관한테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라는 것 같아서 싫어. 네. 아니 근데 나는 조국 장관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네네. 한편으로 보면 조국이란 사람이요. 만약에 그 간교함과 후한무치와 요거를 갖는 사람이 되면 조국이겠어요? 매국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민양이나 그 아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조국 장관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학문으로 학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법률 실무가로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하지 않고 학자로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성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거나 다른 사람의 몫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산을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패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영역의 그 본질적인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자기 성정상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패배시켜 가면서까지 내 삶을 꾸려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어서 정치가 완전히 몸에 안 맞는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부터 정치를 거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몫을 뺏거나 무너뜨려 가면서 내 자리를 가는 거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했지만 이 대한민국사의 현대사가 운명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이끌었던 어떤 그런 슬픈 그 측면이기도 하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이 그런 나경원이나 윤석열처럼 변하면 조국 장관은 저는 오히려 생명을 잃는다고 봐요. 결국에는 부드러운 거, 조국 장관 같은 어떤 그 온화함이 오히려 결국은 그 악을 이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지. 조국 장관이 막 곤모술수에 능한 그런 정치인으로 발전하면 저는 조국 색깔을 잃는다고 보는데 아무튼 정말 그 생각할 게 많아졌던 바로 그런 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국 장관은 지금 페이스북으로 연일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지점 되게 좋더라고요. 윤석열처럼 무슨 모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 측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반박. 사실 이건 저는 조국 장관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 지명됐을 때 검찰발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처음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했는데 청문회 가기 전까지 여론이 너무 악화돼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이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는 본인이 팩트 체크를 다 해줍니다. 윤석열이 무슨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어떻게 하면 그 다 팩트 체크를 조국 장관이 거의 대부분 해줘요. 근데 최근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반론이 방송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거 대단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검찰의 속성이.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정부 누가 못하겠냐고. 이미 조국 장관 그래도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 장관들 3명이나 수사했어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하고 조국 장관하고 백인구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잖아. 누가 그걸 막았습니까? 아무도 안 막았죠. 아무도 안 막았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장관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까? 권력형 비리였냐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건 이미 조은동 재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뭐를 했어요? 윤석열 이 자체가 거짓말이고 선동인 거죠.
되게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님이 페이스북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한 건 좀 두 개였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살권수라고 조국 장관님 표현하시는 이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수사청. 뭐 지금 뭐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싫어서 수사청을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애 같은 소리를 짓거렸다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근데 이 부분은 월성원전 사건이라거나 울산 선거 사건이라거나 청와대에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막혀서 사퇴한다는 것 자체는 우선 아무런 성립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사청 얘기를 꺼내는데 이것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막힌다라는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6대 범죄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 통과를 시킬 때 이후에 6대 범죄 부분은 따로 어디로 넘기려고 했었어요? 경찰로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청의 6대 범죄 그 수사 대상하고요. 안 겹칩니다. 안 겹치고 이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6대 범죄 부분은 원래 경찰 쪽으로 넘기려고 했었는데 경찰 비대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꾸만 있어가지고 법무부 안에다가 수사청을 만들기로 한 것뿐, 그리고 아직 그것이 결정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이 얘기하는 두 가지의 사퇴 이유는 전혀 성립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조국 장관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부분에서 그냥 조폭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화 보면 그러죠. 상대가 이 우두머리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옵니다. 그러면 우두머리가 나가질 않아요. 나가지 않고 깍두기들이 나가서 뭐 수십 명이 달라붙어갖고 다구를 치죠.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히 떡시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얘가 머리를 들이밀어주면 그때 헤드킥을 차면서 날려버리고 자기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바로 조폭 애들의 싸움이란 말이죠. 상당히 비겁해요, 우두머리 애들이.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나 검찰이 해왔던 행태를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누가 끌어내렸습니까? 그 증거한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다 만들어서 손발 다 묶어두고 나니까 그제야 와가지고 물어뜯은 게 검찰들이었단 말이죠. 별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다 죽은 권력. 이미 쓰러져갖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 가서 짓밟고. 이게 검찰들이 지금까지 해놨던 짓이고 그에 대한 공만 지들이 다 그냥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대한민국 검사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사다. 그러는데 우리는 새날 패널이다 이 새끼야. 정의. 네. 그 민정당의 정의 같은 새끼들이지. 그 내가 봤을 땐 그래. 민주정의당. 전두환이 정의를 외쳤어. 씨발 진짜. 전두환이요? 윤석열이 닮았네. 그때가 민주정의당 민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시대에 민주와 정의를 합쳐가지고 민정당이라고 당명 만들었던 새끼들이야. 똑같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만만한 정부, 쉽게 표현하면 보복을 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 꼴린 대로 수사하다가 저쪽은 수사 안 하고 이쪽만 수사 엄청 해대고 나선 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누가 그걸 막습니까? 국정원장이 나와서 국정원이 윤석열 뒷조사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을 언론이 계속 그럴듯한 프레임을 만드니까 조국 장관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거야. 기레기들 보라고. 꼭 교과서 같이 썼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게 프레임화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언론은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압받아서 검찰총장을 떨고져 나왔다.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니까 조국 장관이 반박해 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누가 그걸 막았냐고?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지. 자, 공수처가 지금 인사위 구성을 완료했어요. 국민의 취임이 야당 몫으로 지금 변호사 2명을 추천하면서 인사위가 구성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원서 집어넣은 검사들에 대한 면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10대 1,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도 있고, 일반 수사 검사도 있고, 또 그 고위직도 있고, 막 다 다른데, 다음 달에 첫 수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기대도 하지 마시고, 뭐랄까 짜증도 내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는 게 좀 순서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뭘 다시 이첩하느냐, 공수처 이첩하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는 큰 의미는 어찌 됐건 간에 검찰이 아닌 조직이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수사권은 이미 경찰한테 나눠 가지기 시작했는데 기소권을 가진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널이나 인터넷 댓글에 보면 그 공수처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무처장도 그렇고, 뭔가 우리 쪽은 아닌 것 같다. 저쪽 색깔이 보이는데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하긴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건 사안에 따라서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색깔을 우리가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특히나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특징상 변호사의 입장에서, 정말 실력 좋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거는 기소가 확실하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증거를 종합했을 때 이거는 기소가 확실하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할 만한 것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사안 순서대로 하다 보면 공수처가 성과가 안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 적폐 세력을 비호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쪽 재벌들을 비호했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봐서 저 사람은 결국에는 공수처도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조직이 수사하는 그 대상의 특성상 훨씬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강력한 그 어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니까요. 지금 공수처에 고소 고발된 사건만 400건이 넘는데요. 근데 1년에 수사를 한 4건 정도 가능하답니다. 인력이 얼마 안 되잖아. 지금 공수처 정도 인력이면요, 박근혜 특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일단 출범한 데 의미가 있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건이 많아지면 공수처를 더 키울 수 있겠죠. 예.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 어쨌건 검찰 외에 기소가 가능한 조직이 하나 생겼다에 큰 의미를 두시고요. 최근에 공수처로 들어왔던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은 다시 이제 대검으로 이첩되는, 하나가 지금 5월 6일 날 끝났죠. 6일 날. 공소시효가 6일 날짜리가 하나 있고 20일 날 끝나는 게 있는데, 윤석열 이거 정말 훌륭하게 덮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다시 이첩한 이유가 그 한명숙 그 총리에 대한 그 모해 위증 교사 그 건의 수사 자료가 성인 남자 키보다 높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을 하면 공수처에서 그 자료를 언제 다 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담당했던 검사 임은정 검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공소장 써라 하고 다시 넘겨준 거예요. 아니 그런 것보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공소시효가 끝났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냥 묻어버렸잖아. 예. 엄청 분노들었죠, 사람들이. 아니 무슨 뭐 부패 완판 그러더니 검찰의 부패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다른 국민들 다수가, 최근에 JTBC나 MBC 보도를 보면,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보도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요. 윤석열이 어떤 검찰총장이었는지 다 일단 안다고 보는데, 한명숙 총리 건도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데, 공수처로 들어온 고발건에 대해서 검찰로 옮겨준 거예요. 공수처로 들어온 건을. 그러니까 핑퐁 게임을 한 게 아니라 한명숙 총리 관련한 사건이 검찰로 고발이 돼서 들어온 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검찰로 넘겨준 거고, 이 이제 공소시효가 6일 날 하나 끊었고 22일 날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세행 같은 곳에서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주세요라고 지금 제가 그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링크 하나 걸어놨는데, 지금이라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 요거 돼요. 요거 저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에 따르게 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른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에 입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첩이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이첩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대검으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 2010년도 사건이죠. 두 개의 고발이 들어갔어요. 최 씨 거 하나가 들어갔고 한은상 씨 거 하나가 들어갔고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푸나님이 그 공소시효 끝났다라는 거는 최 씨 관련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끝내버렸죠. 네, 지나가 버렸고 지금 김 씨 관련된 사건이 아직 공소시효가 3월 22일까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왜 한은상은 걸고 넘어지지 않고 공소시효 얘기 안 하고 왜 최 씨와 김 씨만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 고발을 한 최 씨라는 사람, 한은상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검사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모해 위증 교사 교육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이건 둘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모해 위증으로 나아간 사람과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최 씨는 모해 위증을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했고 한은상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한은상 쪽에서는 공소시효를 우리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 씨랑 김 씨랑 두 놈이 있는 건데 최 씨는 거기서 양심적으로 법무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내가 모해 위증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법무부에 진정을 넣고 한은상 씨 같은 경우에는 한은상 씨는 대검 감찰부에다 감찰 요청을 했어요. 이게 지금 모여져서 감찰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사건의 진행을 보시면은 네, 우선 이문정 검사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사실이고요. 추미애 장관이 이문정 검사를 작년 9월 달쯤에 그 감찰관실에 임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윤 짜장이 계속 수사권을 안 줬어요. 원래 주는 건데 안 줬죠. 그래서 감찰만 하고 임의 조사만 하고 실제로 강제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권을 줬는데 그걸 또 다시 뺏었죠. 지금 이 사태가 되면서 3월 22일에 공소시효를 놓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 모해 위증 교사 검사 2명에 대한 공수처의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법무부 진정이라거나 대검의 감찰 요청 이거 우선 접어두시고 공수처로 들어갔어요. 이 사건이. 공수처로 검사 2명을 잡아달라고 고발장이 들어갔는데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다. 아직 활동 개시 전이다라고 해서 대검으로 사건 이첩을 그렇지. 한 거예요. 그런데 대검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무혐의 종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또 방송들을 보니까 자꾸 무슨 뭐 재정 신청이니 항고 재항고 얘기하는데 다 아니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건 번호가 없어요.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사가 정식으로 불기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그때 종류에 따라서 항고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재정 신청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항고라는 것은 고등검찰청으로 가는 거고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건데 이건 재정신청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해봐야 항고인데 이 항고 사건은 사건 번호가 있는 정식 불기소 처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냥 공란만 종결한 거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복을 못합니다. 할 수 있다면 했겠죠.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입건 공남 종결이에요. 입건 네. 자체를 안 했다고. 사건 번호가 없으니까. 네, 아무 수사를 안 했어요. 미입건 공남 종결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수사 전환을 아예 안 한 상태.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린 거야. 그냥 묻었는데 전형적으로 덮어버린 사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동수를 봐야 돼요. 한동수 감찰부장. 예, 검찰총장 후보로 여러 명 되는데 그 심재철 근데 그 중에 한동수 아닙니까? 이 한동수는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이 감찰부장이 이 사건을 가지고 기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문정 검사가 만들어 놓은 공소장 초안을 이문정 검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른 키만큼 준비해 놨잖아요. 공소장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박범계를 찾아갔어요. 법무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대검이 무혐의 종결을 처리한 이유가 뭔지를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정식으로 불기소 처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불복의 절차가 없으므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명분을 줬다고 봐야지. 네, 지금 발동.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 박범계 장관이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식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소하라가 아니라 정식 수사를 진행하라라는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게 되고 현재 검찰총장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따르게 되면 대검 차장이 그것을 대행하게 돼 있어서 조남관한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주목. 한동수 감찰부장은 왜 법무부에 보고했을까? 왜 법무부에 보고했을까? 이게 핵심인데요. 이문정 검사가 준비한 자료를 같은 감찰부잖아요. 한동수 부장은 이문정 검사가 준비한 자료를 다 본 거죠. 다 받고 당연히. 이거라면 3월 22일까지 지금 급하긴 하지만 이런 절차를 다 밟는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수사지휘권 네. 행사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동수는 박범계를 찾아간 겁니다. 이제 수사지휘권 행사만 하면 이 준비는 다 끝나 있다. 그러니까 3월 22일까지 기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이걸 덮으면서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 봐봐. 그 사건 이제 공소시효 하나 끝났다 이거예요. 미 이건 공남 종결하면서 기자들한테 뿌린 거야.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공개되는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이거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쪽 한명숙 총리 모해 이중 교사라고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뭘 의례적 쓰는 말이긴 해. 조국리는 어떻게 했니? 두 번째. 대검은 금일 2021년 3월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 이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기들끼리 토론했다는 거 아니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대. 이거 입건도 안 시켰어. 예. 입건도 안 하고 그냥 덮은 사건이란 말이야. 이쪽 한쪽에서는 이문정 검사 등이 결정적인 걸 발견을 했는데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수사를 못했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한편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짜 열받는 게 한명수 총리를 유죄 판결까지 끌어낼 때는 없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위증까지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재판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해 위증 교사에 대해서 지금 증인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고발을 한 사람이 4사람이나 나왔어요.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2사람이고 내가 위증은 하지 않았지만 위증을 하도록 훈련받고 제안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2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거를 확보 못해서 무혐의 처벌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심한 소리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심하게 하고 싶다 진짜. 내가 봤을 땐 그래. 이게 검찰 개혁의 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뻔뻔한 거야. 윤석열이 조국 장관대 수사하고 나경원대 수사 안 하고 자기 측근들 덮고 하는 과정도 똑같잖아. 근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언론이 도와주니까 그런 식의 플레이가 통한다고 아직까지 느끼는 거예요. 나 이따 그렇게 보고.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걸 얘네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막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상이 밝혀질 경우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검찰이 이 정치공작 선거 개입 사건이잖아요. 당시에 만약 이것만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었고 여권대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민주주의를 아예 초토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진짜 검찰 쪼무레기들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왔을까요? 우선 검찰 조직은요. 위 검찰총장까지 다 털릴 거고요. 그냥 실타래 끌려 다 나올 거고 검찰총장에서 안 끝날 거예요. 이명박 청와대가 걸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지금 여기저기서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고 온몸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권 행사 안 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소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한명숙 총리가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진상은 낱낱이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네. 끝내 밝혀지긴 밝혀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목적 보석이라고 봐야겠지. 예를 들어 이 사건으로 또 올라가면 오세훈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저쪽에 후보가 됐고요. 네.
국정원이 사찰했던 부분은 또 그걸 또 주도했던 청와대 실무자가 부산시장 후보가 됐어. 네. 그러니까 그 기득권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고 보고 가깝게는 윤석열이 또 다른 측근이 어미준을 보호한다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네. 아무튼 근데 나는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민들 이거 다 알아요. 민주 시민들은 다 안다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정 안 되면 아까 신민님 말씀처럼 재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재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하나의 공소시효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박범계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